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금리 신중론을 고수한 파월의 관세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파월이 금리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 예상보다 높은 구독 및 수익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는 미국 주요 기업 중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해 국제 원유 공급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번 달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재개하며 나온 것으로 중국의 정유소에도 제재를 가하는 등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 8% 급락하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무역 정책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러 지수가 올해 들어 40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중국과는 좋은 협정을 맺을 거다. EU와도 협상에 확신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였는데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3개의 주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6.4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8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좀 심화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언론사나 로펌 같은 사회 기관들에 대해서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채 매도의 배경 속에서 중국이 지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인 시장으로 시선이 좀 옮겨온 것 같습니다. 중국발 매도 폭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뉴스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충성 맹세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언론사나 로펌 같은 주요 사회기관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구를 거절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을 압박하거나 혹은 세무조사 위협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 어떤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의회나 사법부, 언론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에 다양한 어쨌든 제도적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게 미국의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상권 분리라든가 어쨌든 권력에 대한 정면으로 유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자신에게 이제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IRS라든가 국세청이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하버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2억 2천 달러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지원금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면세 조치를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OJ라고 하죠. 이제 법무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로펌 같은데 500군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인가를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EI라고 하죠. 요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권위주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제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성의 구조적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자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제 친정부 세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스 TV 같은 곳을 동원해서 자신이 여론몰이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약간 이런 정국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BI 국장을 해임한다라거나 가짜 뉴스를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낙인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AP 뉴스를 이제 백악관에 이제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에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해서 백악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충성 요구와 이런 것들이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전형적인 권위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어떤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약간 터키의 어쨌든 터키가 아니죠. 투르키의 어떤 에르도안이라든가 러시아 푸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유사한 경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방식인데 사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방식인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와 언론과 이런 것의 법에 대한 어떤 위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학의 언론사와 이제 로펌은 각각 비판적 사고와 이런 것을 요람이라 할 수 있고 사법 정의의 어떤 최후의 어떤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사실은 사법 시스템의 세무당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무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어쨌든 공공기관의 위촉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닉슨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닉슨 때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FBI를 동원해서 조사를 좀 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간 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루스벨트 때도 이제 대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계속 있는 게 사실은 미국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문제가 좀 되는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충성을 기준으로 국가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이제 많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회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는 왜 이렇게 충성을 강요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배우자를 고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파트너를 고르는 듯한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마치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들면서 생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충성을 강요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성 없이는 지원 없다.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독립기관을 좀 길들이기 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은 사회지식 권력을 정치적 충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 사회는 향후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왜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본인이 충성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냐면 경험이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정치적 충성이 이제 하는 것들은 자신이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정당 정치를 하는데
본인이 출발하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주류 출신이다 보니까 제도보다는 자신이 사람에게 충성을 받아야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권력에서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같고요. 트럼프가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나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국가다라는 권력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FBI 국장을 이제 해임할 때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 당신을 해임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이제 회담할 때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수없이 했습니까? 20여 번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데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었고 연방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법적 신전보다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애정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내 편인가 아닌가를 계속 가르는 부분이 계속 있었으면서 이런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권력의 불안정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어떤 생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향후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이게 이제 많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지식 기반의 공론의 담론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생태계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실이 미국 사회가 좀 불안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선거 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선거 음모론 같은 게 딥스테이트가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코비드 같은 것들도 이제 백신 같은 게 반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 이제 호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 국가에 대한 기능이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제도적 독립성 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FBI라든가 DOJ 법무부죠. 이제 법무부 같은 것들이 정치화될 거니까 충성맹세나 계속하고 이제 아부가 많이 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이제 계속 개인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가 이제 불신화되고 대중 영합주의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이제 쇠퇴하게 될 거고 법이 아닌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지식이 아닌 편향된 기득권이 공격받게 되고 대중은 단순하게 된 어떤 그 감정의 서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양분화된 어떤 그런 게 극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많이 좋아하게 되겠지만 트럼프를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면서 주마다 약간 이런 게 많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친트럼프와 친트럼프가 아닌 게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트럼프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좋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하겠지만 또 낙태를 또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총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이 원래는 이제 미국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회 갈등에 있어서도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입에 따라서 혹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골드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서 신규 이민 프로그램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만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실제로 웹사이트나 신청 절차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까지 스스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스크의 이런 시도가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는지 어떤 파장을 또 가지고 오게 될까요? 사실 이제 골드카드는 행정명령으로 지난 2월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으려면 EB5라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정도 내면 이제 이런 게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이제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요거 한 10개에서 15개짜리 일자리를 마련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 말씀하신 대로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와 유사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가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경로를 취업이 자유가 되고 자유로운 입출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EB 프로그램은 사실상 최소 9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의 투자와 10개 이상의 어쨌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요구가 되지만 요 골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00만 달러만 지불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기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0만 명에게 이걸 지급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5천억 달러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런 걸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민 시스템을 현금화한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꿈과 이런 것과 이제 비난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고요. 이민 시스템을 현금화하면서 시민권의 가치가 이제 훼손되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유층에만 이제 유리한 제도로 형평성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기존의 EB5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걸 이제 2주 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청 절차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건데 머스크 주도로 이제 도지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시불로 이제 시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이걸 시행하는 분들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골드카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부유층에게만 또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집중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되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은 실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적 동력으로 이미 가동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트럼프가 전용기에서 실물 카드를 공개하면서 이제 보여줬다는 건 정치적 의미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지 표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기에서 실물 카드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불신과 기조 속에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이제 추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단기 효과를 보이면서 잘 부합한다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인 게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설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이트라든가 백엔드 카드 면에서 이제 기술 인프라가 이제 자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5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장애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견제하고 행정명령을 우회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은 사실 통상적으로 우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요거는 이제 이민국장이 이제 권한이 있고 투자 이민 카테고리에서 이제 재해석해서 약간 존재가 좀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하원이랑 여러 가지가 이제 통과되면 이제 바로 시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원과 하원을 약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통과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조만간 이게 이제 의회의 통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이게 비난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 돈으로 이걸 산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있고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제도의 어쨌든 프리미엄 상폭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면 이제 뭐 애플카드처럼 국경도 넘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민권에 대한 브랜드 가치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영주권이 국가 소속보다 이제 프리미엄 액세스에 대한 성격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책무나 참여가 예전에는 좀 강화됐었는데 이제 약화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돈으로 되면 이제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이민자와 커뮤니티의 갈등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수년간 기다려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는데 이제는 그냥 돈만 500만 달러만 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약화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 민간 권력의 이제 설계에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글로벌 경제국에 대한 어떤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민 전쟁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로운 이민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망명 신속 기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를 대폭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불충분한 망명 신청은 청문회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청문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정책이 시행을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보시면 이거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여러 가지 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망명이 이게 청문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된 망명자가 400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누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인도주의 측면에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보트피플을 왔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강한 정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라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을 통해서 청문회 없이 허용하는 방면 이번 정책은 미국의 정치적 지형으로 이제 다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의 어떤 프레임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항상 로우 앤드 오더라고 이제 법과 질서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것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는 약간 망명이 남용처럼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년에 대한 중간 선거를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 것들을 약간 밖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이민자에 대한 어떤 망명에 대한 이런 것들만큼 좋은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간용을 제거하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경 문제를 어떤 선거 이슈화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민 망명 문제를 사실 트럼프가 핵심 지지층에게 나는 가장 효과적인 결진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이제 겨냥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음 선거를 어쨌든 국경 붕괴와 국경 통제를 구도로 몰아고자 하는 약간 그런 프레임이기자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구조를 서사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라든가 사법부의 권력의 재편의 어떤 신호로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조치를 법원의 청문권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판사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로 또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인권 프레임과 또 충돌을 또 유도하고자 하는 게 약간 싸움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트럼프는 국제 인권의 기준을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유엔이라든가 인권 단체에게 민주당이 비판이 나올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엘리트로 규정을 하면서 국민의 정치 서사를 만들면서 너무 밖으로만 그들의 어쨌든 권리만 하고 국민의 권리를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제 자신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약간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방 절차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적법성의 논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명령을 1월에 발표한 이후에 지금 400만 건 정도 정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속 기각 지침이 도입되고 본격화되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인권 사각지대가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절차 없는 국경의 제도화가 될 경우에 이제 사전 심사 없이 어쨌든 집단 송환 사태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금 추방이 자동화되고 인권 변호사 접근조차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인권법이 유단이 격화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면 생략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인권이 정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진짜 이민자들의 커뮤니티 내 불안과 분노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이랑 이런 것들이 원래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시민권자임에도 차별받는 2세들이나 이런 분들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2세까지 다 보내자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다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붕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상실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판결 없는 판결이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야 그러니까 절차를 계속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 재판이 독립성과 정당성을 부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 자체가 계속 없애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되는 게 계속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방법원으로 사건이 계속 급격히 넘어가는 헌법소송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이런 분들이 저 노동층에서 이제 하층 쪽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 노동시장 내 그림자 노동의 확대가 되면서 착취와 범죄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제 노동 쪽에 이제 노동비가 또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의 노동 착취 구조가 또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어쨌든 도덕적 리스크도 약화되면서 외교적 고립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면 이 절차 무시가 계속해서 트럼프 2개 행정부에서는 일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조준 딥시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으로 성공 사례로 설 연휴에 우리를 깜짝 놀래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딥시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사용된 것으로 정황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특히나 더 지금 고삐를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GPU 이제 수출 통제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엔비디아 고객 명단이 나 칩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현황을 체크해서 제출해라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AI를 어떤 산업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산업 기술의 일부로 보지 않고 이제 AI를 기술의 어쨌든 안보 자산이라든가 기술 무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다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미국이 이제 AI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전략 무기 체계 핵심으로 이제 인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엔비디아 GPU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이제 국가 허락을 맡아야 수출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도 엔비디아도 이제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방 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허가 산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차단보다는 역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규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빅테크의 지정학적 중립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그동안 수출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UAE 이런 것들을 수출했기 때문에 편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중간 허브로 이제 중국 기업의 우회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는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명단을 요청하게 됐고 싱가포르에 대한 매출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20에 대한 GPU의 수출 실사를 사실상 착수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제 청문회에 나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를 전략 기업이 어쨌든 동맹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보다는 안보 동맹이 우선이라는 어떤 가치 강제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AI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이제
진짜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딥시크를 만들었다는 거에 사실상 놀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규제를 피하기 전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걸 제어하는 걸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칩 경쟁의 어떤 칩이 응용 플랫폼으로 갈 수 있고 생태계 통제를 확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판 오픈AI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어떤 경보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AI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AI가 아니라 안보 자산, 무기로서 미국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미중 AI 기술 판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딥시크가 사실은 오픈 AI를 약간 도용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산업 스파이가 있어서 뭔가를 좀 베꼈다고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리스크의 이제 미국 기업이 딥시크처럼 거래 금지를 하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차 제재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리스트 섹션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IP 오픈 소스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 러닝이라든가 프레임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 AI 훈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 분단이나 가속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AI 세계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칩이랑 프레임워크 오픈 소스도 이제 수출 통제도 품목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서로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AI에 대한 전략을 어떤 자립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수출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AI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국산화에 대한 어떤 굴기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오픈 소스화든가 분산 학습화가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AI 공급망이 재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제3세계가 또 AI가 생겨나고 미국에 대한 AI가 하나가 있고 중국에 대한 AI가 있고 제3세계에 대한 AI가 재편화되고 있으면서 AI 생태계가 이게 3세계가 이제 세 곳에 대한 이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미국 측과 중국 측과 제3세계가 형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세편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AI 세계가 발전 속도가 두가 되면서 기술 속도가 내재가 되고 강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딥시크 관련된 이슈까지 잘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 미중 AI 기술 판도는 계속해서 변화가 좀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만 의존 딜레마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도 벌이고 있고 AI 기술에 있어서도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이라는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미중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공통점이라고 하면 양국 모두 이제 TSMC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만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어떤 기술 주권의 이제 핵심 변수로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망의 무기화가 시대의 유일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반도체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제 퀄컴 모두가 이제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이 독점 수준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체 파운드리 SMIC죠. 중꺼건시라든가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TSMC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시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국 모두 이제 탈세계화를 말하고 디컬리프닝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TSMC의 공동으로 인지화가 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긴 하지만 전략적 인내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제 둘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전략 지역상 이제 고지를 서로가 이제 누가 먼저 이 TSMC를 가지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대만이 보유한 최첨단 제조 능력은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동맹의 기반을 자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백악관 이래서 이제 TSMC를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사실상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 핵심 덕후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해협 위기가 글로벌 반도체의 어쨌든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미국, 중국 모두 치명타라는 구조가 이제 성립하고 있으면서 고민이 참 많은 어떤 그런 거긴 한데 이 구조가 대만의 어쨌든 양면 보호라는 것과 이제 의존이라는 동시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SMC를 아리조나 공장을 지원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칩 액트를 통해서 파운드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대만의 군사 외교 방어선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은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무력 통일을 언급하면서 이제 TSMC의 파기에 없는 동시 전략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TSMC가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쟁 억제 장치라는 이런 공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TSMC를 이제 미국은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중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뺏어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였고 미국은 이제 요거를 이제 미국 내에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이걸 관세를 통해서 제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중 모두 서로 공격은 하지 못하되 인질인 동시에 자립을 유도하는 약간 심장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TSMC는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 쪽에 이미 애리조나 파운드리 시설을 좀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대비해 가격을 30% 높여서 책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정리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대만 없이는 반도체를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 두 나라가 대만 시장을 놓고서 어떤 입장이나 움직임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시는지 더불어서 대만은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TSMC가 사실 기술 패권의 심장이자 이제 급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디커플링을 외쳐도 사실은 이제 이 TSMC가 이제 하나의 공통급소를 공유하다 보니까 억제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의 상호 파괴적 공동망을 의존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무역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국가 자산의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핵 억제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호의 어떤 전략을 좀 보면 장기적인 기숙 자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거를 이제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약간 관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신의 바이든 정부 때는 칩스법을 통해서 이제 유치하는 방법을 썼다면 트럼프 정부 때는 약간 이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TSMC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OP도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놨고요. GPM 같은 경우에는 58.8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8.1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회했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DH 게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플 이름입니다. DH 게이트인데 틱톡 바이럴 미국 2위에 등극한 어플이다라고 합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비밀을 폭로하는 틱톡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다운로드 횟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DH 게이트라고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약간 독특한 사이트인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사이트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그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앱처럼 보이지만 이게 약간 글로벌 소비 문화라든가 플랫폼의 건의처럼 이제 모두 교체하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보시면 B2B 플랫폼처럼 부상하면서 이제 권위를 의심하거나 이제
약간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백도 아니고 DH의 OEM처럼 만든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진짜 같이 똑같이 보여도 이제 고퀄의 10분의 1 가격이라든가 이제 정품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덧붙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Z세대의 브랜드 정체성보다는 폭로의 기만으로 보이기부터 시작하고요. 탈브랜드 소비자라든가 SNS 홍보를 연결하든가 집단 소비의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것들을 가치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명품의 희소성이라든가 계급성의 모델을 구조적으로 분위기를 일으키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실 텐데 이 사이트가 어떤 성격이냐면 그거 보시면 이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약간 명품의 어쨌든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내주는 약간 이런 건데 명품의 브랜드 공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명품과 비슷하게 만들지만 명품의 소재지만 명품의 브랜드를 뗀 약간 무인양품 같은 명품의 무인양품 같은 약간 이런 브랜드면서 이렇게 뭐 약간 뭐 테무나 샤인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요즘에 미국에서 2위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약간 인기가 있는 사이트고요. 중국의 이커머스 디지털 역수출에 본격 가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테무나 샤인과 달리 DH 게이트는 사실은 이제 OEM과 제조 기반과 고퀄의 복제의 공급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틱톡 내에서 럭셔리 대안의 콘텐츠로 소비자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 플랫폼이 사실은 서구의 브랜드 해체를 통해서 이제 미국 내 시장을 파고드는 이례적 현상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쨌든 저가 공세가 아니라 문화나 가치나 정체성의 침투 전략이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내 브랜드 체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파고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Z세대의 정보 가격 영상에 대한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게 명품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브랜드만 뗐다 뿐이지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중국 공장을 해외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B2B 방식 그리고 B2C 방식도 같이 취하고 있는 건데요. OEM 제품을 대량이 아닌 소량 주문이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겁니다. 저가 경쟁력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DH게이트 선전으로 향후 미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브랜드 중심의 유통이 아마 이제 제조자 중심 소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고 소규모로 이제 소품종 다량으로 이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제품이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잘 고르는 건 아니지만 가죽 제품, 특히 가죽 제품과 명품류의 제품들이 상당히 이쁜 게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임 배송보다는 밈 느낌의 가치 기반의 그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량 맞춤형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이고 상당히 빠른 기반이고 배송도 DHL이라든가 그러니까 정통적인 중국의 뭐 알리라든가 이런 방식의 배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DHL이라든가 이제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아마존 배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이 저가 저품질에 대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성비라든가 디자인 이런 이동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이런 게 좀 있고요. 중국 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소비 네트워크에 새롭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이제 풀커머스 겸용형 플랫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진짜라는 생각이 좀 있다는 재정의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완전히 이제 소비 패턴이 바꾸는 약간 이런 게 좀 새롭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여러분도 진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DH게이트 살펴봤습니다. 제조자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소량 맞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도 DH게이트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 XRP가 미래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커뮤니티 계정 올띵스 XRP를 인용해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33년까지 최대 18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XRP가 이 중 20%를 점유할 경우 시가총액은 무려 3조 7,8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XRP 레저는 부동산, 주식, 채권, 탄소 배출권 등 실물 자산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24시간 거래와 글로벌 결제 기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아차스와 함께 토큰화 펀드를 출범시키는 등 관련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또한 JP모건과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토큰화에 적극 나서면서 XRP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량을 기준으로 XRP는 최대 5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 항소 절차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4월 16일부로 항소를 일시 정지하고 SEC에 대해 오는 6월 15일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측이 이룬 원칙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리플에 내려졌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벌금은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합의는 아직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5월 25일 전 최종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리플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보유 중인 압수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대 15,000개의 비트코인을 해외 민간 기업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으며 장수성 정부는 약 4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자산 처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급락했고 현재 약 84,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심리 지수는 0.4로 하락하며 투자 심리 위축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RSI 상승 조짐 등 일부 온체인 지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만 달러 재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 크래시어스 클레이가 XRP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클레이는 XRP를 가장 큰 밈코인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비트코인 대비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XRP는 4월 초 3일간 17% 가까이 하락하며 1.7달러까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클레이는 XRP의 네트워크 활동 부재와 고래 투자자의 이탈, 온체인 수익 부재 등을 지적하며 과대평가된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75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으로 1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XRP가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올해 초 이후 XRP는 단 0.58% 하락에 그쳤으며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훨씬 견조한 흐름입니다. 과거 XRP를 비판했던 전문가들 역시 최근 입장을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XRP 강세론자들은 2달러대가 매수 기회라며 향후 4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EC의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와 XRP의 ETF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불을 지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솔라나와 XRP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XRP는 ETF 신청 건수가 더 많으며 오는 5월 22일 SEC의 첫 공식 답변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 따르면 솔라나 ETF 승인 확률은 88%, XRP는 77%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과 시장 안정성 면에서는 XRP가 앞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전 SEC 위원 폴 애킨스의 복귀와 XRP 레버리지 ETF 출시는 XRP ETF 승인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양측 모두 장점이 다르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기관 자금 유입으로 가격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관세 협상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경계감이 좀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어제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잘 버텨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폭이 좀 강해졌습니다. 어제 금리 동결도 결정이 됐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잘 받쳐줬다라고 있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TSMC 호실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주들의 상승폭도 좀 굉장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 버텨준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버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딱히 우리나라 시장에 뭐 어떠한 호재들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좀 시장이 잘 버틴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물론 4월 2일 날 관세 얘기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시장이 2,300포인트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2,450포인트 이상 자리가 굉장히 정상화가 됐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오늘까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5일 동안 단봉으로 계속해서 2,450포인트에서 2,470포인트를 머물러 줬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날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약간 이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박스권 장세로 아마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 포지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시장 자체에서는 좀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만 좀 지나간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상방으로 좀 방향을 좀 틀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어 보인다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변수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관세에 대한 뭐 영향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라는 건 시장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업계에서 약간 좀 풍자선반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관세가 양자 관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자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도널드가 얘기한 관세와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가 다르다. 그러니까 말은 뭐 관세 얘기를 하지만 또 트위터에 올리는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얘기는 또 다르다. 하루하루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수라고 본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바꾸기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뭐 숫자가 바뀌고 이런 얘기에 휘둘리는 거 말고는 크게 우리나라 시장은 걱정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관세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닝 시즌이니만큼 TSMC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잘 갔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 넷플릭스의 매출 실적도 나왔습니다. 매출이 13% 급증하면서 굉장히 또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시간의 거리에서 5%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멘토니 오늘 이런 넷플릭스 관련돼서 컨텐츠주들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저께도 좀 잘 갔죠. 네. 이게 뭐 대선 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전 야당 대표가 이제 웹툰 쪽에 이제 회사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미디어 쪽에서 같이 몰렸는데 네. 하필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거기다가 회사가 얘기하는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넷플릭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술주들과 조금 달리 경기 방어주다. 왜냐면 기술주들이야 한번 쫙 하고 매수세가 몰리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구독을 한 다음에 구독을 그게 끊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OTT가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티빙도 있고 거기다가 뭐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 뭐 쿠팡 플레이, 뭐 넷플릭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구독 취소를 잘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넷플릭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넷플릭스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인기가 많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끊고 싶지는 않다라는 또 사람의 심리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가 작년부터 시행했었던 광고형 그 매출, 광고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조금 저렴하게 구독료를 하는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또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뭐 네이버 쇼핑 앱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넷플릭스 구독하는 그런 경향도 또 있다고 하니까 오늘 본다면은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넷플릭스의 광고의 유일한 대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좀 장 초반에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넷플릭스 OTT의 가장 중심축을 맡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가요 거의 60% 정도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작년 말에 넷플릭스와 SBS가 협업을 해서 SBS의 뭐 정말 구작입니다만은 모래시계라든지 올인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SBS에서 또 좋은 드라마를 만들면 넷플릭스에서도 또 볼 수 있으니까 나스미디어와 스튜디오 드래곤, SBS 정도 종목이 오늘 좀 아침에 좀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컨텐츠주들 지금 관세 무풍지대로도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본다고 해서 관세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엔터 사업 쪽에 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엔터 사업 쪽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은 미디어 쪽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미디어라는 게 하나 정도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을 쳐버리면 계속해서 이 울거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드라마의 IP에 대해서 뭐 조그만 인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소품을 만든다든지 이 IP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관련된 종목이 뭐 넷플릭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좋다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드라마 부분이라든지 웹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스테디셀러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보유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게 보셔도 된다. 거기다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되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특히나 대장주는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걸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컨텐츠주들 좀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서 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멘토님께서 지금 여러 종목들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서는 0.3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5%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에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빨간색의 그 상승 흐름이 많이 좀 불켜지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갔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관의 사자세가 지수를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어제 강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오름폭이 조금 제한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소폭 상승해주면서 2473.3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25% 상승해주면서 7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어제와는 조금 엇갈린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09%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엔비디아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무려 6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오늘 0.86%,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17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 한미 반도체와의 갈등 이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라인에서 품질 이슈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어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0.15%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공장 설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0.76%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은 조금 강합니다. 0.39%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한미 양국에서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고성능 모델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직접 증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선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시면 0.12%대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2차 정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22% 하락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장에서 그래도 0.06% 소폭 상승해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중남미 국가에서 항암 바이오시밀러 입찰 수주를 연이어 따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게 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도 현대차에 힘입어서 같이 0.35% 상승해주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오늘 1.8%가량의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어제장에서도 3% 가까이 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1.3%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두 번째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13% 낙폭이 좀 더 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더 그 낙폭이 줄어든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도 역시나 0.18%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56,2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는 3.5%가량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소폭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0.7%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는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매출 급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은 현재 6%대 강한 상승세로 시가총액 8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17만 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제2의 알테오젠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라이릴리와의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해주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0.38% 쉬어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0.14%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0.06% 좀 소폭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33%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장전에 살펴봤듯이 오늘 콘텐츠주들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지금 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멘토님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이 잘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렇게 좀 약간 하루 정도 쉬어가도 되죠.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수급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장 후반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어떠한 섹터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장 초반에 여러분들 시장을 막 빠르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장 초반과 후반의 흐름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살짝 눌러주는 것 같다 계속해서 올라갔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좋은 느낌 보여줬다가 지금 살짝 눌러주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보니까 다만 이제 오늘 본다면 올라가는 상승의 이제 테마들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HMM이나 흥하해운, 뭐 STX, 그린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장전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특히나 중국 쪽의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확정이 나면서 반사이익적으로 HMM이라든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뭐 STX, 그린로지스 이런 종목들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총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유동 주식 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이 단기간에 몰려가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뉴스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중국 선박 쪽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낸다라는 건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만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흥하해운이 관리하고 있는 선박 중에 그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으면 거기다가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나마 HMM 같은 종목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10% 안팎, 그러니까 한 9% 정도만 중국 선박이고 나머지는 덴마크라든지 우리나라 선박이라서 오히려 HMN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난데 굳이 이런 뉴스 하나 때문에 선박이나 해운 쪽을 본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가지지 않은 섹터에서 선박 쪽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조금 건강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은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하락폭이 좀 크기는 한데요. 그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 지수는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 이제 코스닥 150 중에 오늘 가장 상승세가 좋은 건 역시나 펩트론이죠. 이것도 장 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펩트론이 이제 올라가는 건 어저께 일라이릴리가 미국장에서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일라이릴리가 하는 건 보통 이제 비만약인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하고 있던 비만약에 본다면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 그런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주사를 처방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좀 주사 받는 이런 거 무서운 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어저께 일라이릴리에서 나온 뉴스가 뭐냐, 경구용입니다. 말 그대로 알약처럼 먹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끝나고서도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건 펩트론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AI 쪽은 아니고 의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펩트론이 일라이릴리랑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라이릴리의 약물을 먹고 나서 그 약물이 체내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극대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펩트론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고요. 삼천장제약은 뭐 일라이릴리랑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라이릴리가 만든 이 비만 치료제의 GLP-1이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삼천장제약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비만 치료제 테마로 좀 올라간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지금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해운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조선업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또 미국에서는 조선업에 투자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호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 안 그래도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좀 더 무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우리한테 답안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지금 흔드는 섹터가 미국이잖아요. 결국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답안지를 보여주는데도 우리 투자자님들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올라가 있다,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 답안지를 보여줬는데 그 답안지를 받아서 적기만 해도 되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주가 더 올라가면 또 고민해서 더 못 사요. 근데 조선업을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섹터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재는 제가 장 초반에 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얘기 드린 힌트가 뭐냐면, 장은 지금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로 단기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박스권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뭐가 있냐면 종목별 장세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뚫지 못하면요, 원래 각광받았던 섹터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충격을 받던, 시장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오던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업체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중국에다 발주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은 조선업도 우리나라만큼 정말 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업력을 따라올 수 없고요. 일본에서 가장 잘 만드는 배는 뭐냐면 약간 방산 쪽입니다. 잠수함이라든지 뭐 유도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에서 원하는 방산조선 쪽은 좀 일본 쪽으로 발주가 갈 수 있고,
일반적인 조선 쪽 뭐 LNG 가스선이라든지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훨씬 더 수주가 좀 몰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선업은 앞으로도 좀 괜찮은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0.13% 살짝 눌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살짝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보실까요? 근데 일단 하나오션은 지금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은 끝났다라고 네. 보고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고점일까 아닐까 이런 걸 보는데 지금 보면 얘는 80만 원, 그러니까 8만 원대를 3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가 네모칸을 켜드리면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런 식으로 네. 3번 맞고 내려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8만 원짜리를 이번에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눌러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 한 6만 5천 원짜리까지 떨어졌을 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인 조선의 분석은 끝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 주가가 우리가 좀 살 수 있을까,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오히려 좀 눌러준다면 6만 5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세 폭탄에 관련해서도 지금 무풍지대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뭐 K-뷰티에 대해서도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화장품도 저는 좀 포트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중저가에 되게 강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관세가 들어오면 화장품도 비싸지는데 화장품 안 좋은 거 아니야? 화장품 미국에 잘 판다고 너무 소문내지 마라 막 이러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은 중저가에 되게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과 프랑스 제품이 거의 이제 경쟁사인데 우리나라 제품은 비싸도 10,000원이에요. 거기다 관세가 들어가면 12,000원, 13,000원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제품은 개당 15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럼 얘네한테 관세도 똑같이 매겨지게 되면 25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테마는 지금 저가로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장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술적 위치에서는 굉장히 내려와 있고요. 이런 종목을 담아가셔도 되고 대장주로는 거기다가 이제 선케어라고 하죠. 선크림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건 역시나 1등주는 한국콜마입니다. 요즘에 많이 올라왔고 거기다가 선케어에 또 잘 만드는 회사는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을 좀 난 집도적으로 보고 싶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화장품 비중이 많은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리콘2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 짚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나서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중간에 확인했을 때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빼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다행히 플러스권 좀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명확하게는 지금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지금 거래일 기준에서 코스피가 한 6거래일 정도 다시 매도 전환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상호관세가 90일 정도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들이 국내 뭐 대형주에도 역시 동조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H20 칩 중국의 수출 규제가 좀 이어졌고 여기 더해서 인텔의 이 가우디 칩도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중국을 현재 좀 방문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 부분들,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젠슨항 CEO에 대해서 뭐 친구고, 좋은 친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잠재적인 부분들은 중국에 관련된 이 관세 협상들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투신 방향성들, 여기도 해서는 뭐 국내 증시도 동조돼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롭게 좀 나온 발언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뭐 이 관세 협상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네. 3, 4주 안에 협상에 관련된 어떤 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했다는 점들은 향후에 일단 전환점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이 이제 4월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는 국내 시총 상위 종목인 뭐 반도체 섹터에 일부 좀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 전환을 가장 좀 정체시키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 다만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해당되는 어떤 노이즈들이 상당히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 특히나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중국 수출 제한 규제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관점. 특히나 대형주는 약간 실적은 좀 정체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개별 정세에서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해 봤고요. 반독점 소송이 이제 많이 대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앞서서 이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반도체 이렇게 조정 시에는 또 모아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ASML도 실적은 매출이랑 OP는 잘 나왔지만 일단은 수주액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제 발표됐던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럼 TSMC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타고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수치, 특히나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가 4조 9천억이었고 이게 증권사가 많이 쳐줘야 한 5조 원대 중반까지 맞아요. 나왔는데 이게 6조 6천억까지 나왔죠. 이 부분은 대입해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좀 높아진 것은 맞는데 TSMC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치, 특히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증권사 전망보다 대폭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라면 SK하이닉스가 18만 원 미만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좀 부담 해소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뭐 반도체가 전반적인 어떤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상호관세 부과들을 좀 면제를 좀 받은 상황이지만 품목별 관세 리스크 관련된 뭐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칩스법 관련된 뭐 노이즈도 재차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 뭐 긍정적인 내용들은 미국 연방법원이 IRA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라고 좀 판결을 했죠. 이 부분은 역시나 칩스법에 관련된 향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방 법원에서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판결이 IRA 이번에 판결과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관점에서는 리스크 완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1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보고 2분기에 세트 수요의 회복 부분 그리고 견조한 AI의 어떤 성장 기조 이 부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부분은 AI 성장성이 좀 훼손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된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소가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재차 구름 속에 가려진 해를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구름 속에 가려진 해를 보는 관점으로 반도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은 강보합, SK하이닉스는 0.63% 내리고 있는데 아마 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 사이에서 다소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TC본더 가격을 한 28%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화라는 새로운 제3의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 불편해졌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격 올렸으니까 실적 반영될 땐 더 나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크게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계속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왔었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카드를 또 쥐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어제 나왔던 이 보도가 다소 조금 자극적이었잖아. 이게 보면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죠. 뭐 CS 인력을 다 뺐고 가격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마치 한미반도체를 좀 배제하고 하나비전과 거래 관계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네.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편향적으로 좀 시각이 좀 치우쳤다고 좀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로 볼 때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미워서가 아니죠. 이원화 정책이라는 것은 TC본더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거래 관계를 다각화해서 결국은 더 싸고 기술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공급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이 한미반도체의 어떤 독점 체제가 하나비전이라는 이원화 체계에서 한미반도체가 이 일부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던 부분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TC본더의 이 발주량들을 SK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에서 60에서 한 80대 정도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죠. 하나세미텍이 1분기 수주했던 전체 수주량이 420억 정도, 공시 한 2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4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대당 단가를 한 50억 미만으로 보면 10대가 좀 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60대에서 많게는 80대 관련된 이 물량을 모두 다 하나비전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많이 쳐줘도 한 7대3 비율로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공급 비중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TC본더에 관련된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유지 보수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쉽게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런 이원화 정책 관점에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만 좀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관점이고 오늘 나왔던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마이크론의 공급을 좀 타진하고 있다는 네, 내용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과거 한미반도체에 관련 어떤 분쟁 이력 때문에 거래선으로 어떤 선택지에서 또 제외가 됐던 부분들이 HBM4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와의 협업 가능성들은 재차 열려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본다면 과도하게 4월 9일 뭐 58,200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뭐 성장성 제한은 뭐 극도로 시장이 뭐 우려하는 이원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라기보다는 일부 매출 감소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매출 감소로 이해를 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렴하게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 쪽을 좀 볼까 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우크라 입장을 보니까 미국과 광물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한 발 진도
진전이 된 단계가 MOI인데 여기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EU까지 그리고 우크라까지 이렇게 삼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전안에 진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 쪽 열어보니까 그동안 잘 갔던 SG가 한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TYM도 1.6%, 현대 에버다임도 1.5%, SY 스틸텍도 1.3%대로 대다수가 한 1에서 3% 골고루 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관련된 정책주들도 있었고 뭐 반도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 쪽에 시선을 좀 제쳐뒀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 시기가 됐을까요? 일단 불확실성은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휴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공격 수위가 좀 맞아요. 높아진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일단 미국의 어떤 이 지원 정책과 관련된 스탠스 변화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광물 협정을 체결해서 휴전 성과로 좀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일부가 좀 있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모든 부분을 다 수용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좀 관건인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푸틴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지만 뒤에서는 이 공격 수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뭐 중국적인 관점에서는 영토에 관련된 국경 문제도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 저는 뭐 중요한 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광물 협정을 좀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적극적인 어떤 자세에서 실질적인 어떤 휴전 성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장기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최근 수급이 좀 약화된 부분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뭐 휴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지금 이미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우크라 재건까지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들이고요.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를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보면 삼성중공업이랑 HD 현대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2차 정정 요구를 했다라는 뉴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크래프톤도 외국인이 담아가는데요. 어제 이제 게임 특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임 등급 분류 전면 개선을 시사하게 되면서 인식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한화솔루션도 오랜만에 자리하네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의 쌀로 불리는 폴리실리콘 웨이퍼가 미국에 있어서 관세에서 면제받는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오랜만에 태양광, 풍력까지도 같이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종목이 조선과 방산 여전히 엮여 있어서 이거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쪽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LNG 카드가 있고요. 방산 쪽으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K방산을 AI 다음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K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공약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한다라는 이동 동선도 체크가 됐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전반적으로 전고점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회복을 했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일부 좀 세론이 좀 나왔는데 일단 17일 발표가 예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박이라든가 중국의 그렇죠. 해운사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관련된 최종 제재안이 17일 정도에는 네.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미 좀 알려진 뭐 재료였다는 관점에서 오늘 일부 좀 세론이 좀 됐었고 네. 이게 왜냐하면 뭐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에 관련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협상 테이블로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 관점에서는 입항 수수료라는 또 다른 카드가 좀 제시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좀 수순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당장의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6개월 정도에 대한 기간 완화가 있고요.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유예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시간을 여지를 좀 남겨줬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현실화가 이제 정말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에 관련된 이 조치들도 유예가 되거나 또는 뭐 면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맹신해서 입항 수수료가 부과가 되니까 당장 국내 조선소에 막대한 수주 성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일단 반사적인 어떤 이 수혜 기대감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 중국 선박 그리고 중국의 해운사들을 배제한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중국 선박에 대한 수주량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미국이라는 물동량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수주 계약을 늘려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현재는 뭐 주가에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된 측면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LNG 프로젝트가 미국 안에서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번 입항 수수료에서 좀 확인됐던 부분은 미국산 LNG를 수출하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내 조선 기업, 특히나 LNG 선박을 건조하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NG 프로젝트만 보면요, 대표님. 최상목 그리고 안덕끝 22일 동반 출국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2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데 다음 주에 그럼 본격적으로 가서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키워드로 나오는 게 또 LNG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어서 오늘 조선이 입항 수수료 관련된 내용 나오고 세론 나오는 것처럼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음 주 되기 전에 세론 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론 대비보다는 오늘 뭐 관광 피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한 5%대 네. 뭐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본다면 저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자리가 좋아서라는 어떤 관점들보다는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사실상 뭐 LNG 관련된 그렇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조선 부분에 관련된 협력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미국의 뭐 자동차라든가 뭐 소고기 관련된 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주요 쟁점 관점에서 좀 해소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대미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LNG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피팅, 관광 종목들, 특히나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일단 뭐 수급 기대감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리가 나온다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또 올라와 있는 의외의 종목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 웨이퍼 요것들이 이제 태양광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미국산 제품이 이제 관세에 있어서 면세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었는데 재부각 받으면서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 풍력까지 이 힘이 같이 보태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멘트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보령 태안 당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했던 그 지역을 태양광, 풍력, 그린 수소 등 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화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 오늘 또 다시 내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의 색이 조금 더 묻어주게 된다면 태양광, 풍력 다시 한번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태양광 업종의 경우에는 어제 같은 기대감들은 좀 일회성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뭐 웨이퍼 같은 소재가 일단 뭐 상호관세 품목 세부 품목에서 네네. 좀 이 상호관세가 좀 맞아요. 면제가 좀 된 것이고 일단은 뭐 태양광 모듈도 포함돼서 세부 품목에서 면제가 됐는데 이게 품목별 관세에서 다시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아요. 반도체처럼 주요 한 2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만 상호관세가 면제가 됐지만 품목별 관세에서 다시금 좀 재차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면제 조치 정도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상승폭이 컸던 이유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정책 기조가 다소 매파적이었는데 이게 완화적 기조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정책 리스크들이 지난 뭐 미국의 대선과 관점에서 상당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우려감들로 주가가 크게 좀 훼손됐던 부분들 이게 단순한 우려 요인 때문에 훼손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 태양광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됐던 부분들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봐야죠. 그리고 7월까지를 보면 작년에 뭐 중국에서 저가 웨이퍼라든가 모듈 같은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이 뭐 하나솔루션을 좀 비롯해서 대다수의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되어 있는 계기가 좀 됐는데 이게 뭐 7월 시점에서 보면은 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좀 됐고 이게 밀어내기 어떤 수출 물량에 대한 반영 효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점은 올해 1분기의 실적 개선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정말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실적 개선의 원년의 해로 정말 바뀔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면제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연두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과거 트럼프 1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신재생 관련주들이 처음에 다 내렸다가 마지막에 다시 계산해 봤을 때는 또 오름세를 시연을 했기 때문에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 첫 번째 AI입니다. AI 하면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크게 요즘 대선 정책 키워드로 AI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1호 공약으로 AI 정책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붙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연속 상승이 가능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K 콘텐츠까지 제가 연결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도 우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오늘 이제 18일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요. 근데 이제 그 토론에 앞서서 대구 방문해서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계와 웹툰 업계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제 일라이릴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1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먹는 경구용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최종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40주간 체중이 7.9%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먼저 테마를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대표님 어느 쪽 먼저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AI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AI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좀 다소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고가 형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사 AI 관련된 기대감들은 연일 뭐 이어서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AI 챗봇 관련 종목들은 일부 상승 종목의 수가 좀 제한적이고 대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락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좀 본격화가 됐습니다. 여기도 해서는 뭐 최근에 전통적인 이 대선 정책주라고 좀 불리고 있는 뭐 일자리, 교육,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은 좀 유효했지만 이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AI 정책 기대감들로 좀 재차 좀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 단기성보다는 조금은 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줬고 단기적으로 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최근에 필요회사 AI를 좀 방문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AI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여기도 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서 AI 관련된 산업 정책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을 재차 좀 발표되면서 수급의 어떤 흐름 내지는 확장성들을 좀 더 이어가는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가십거리라기보다는 이 차기 정부에서 이 전반적인 글로벌 AI 투자에 관련된 기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AI 주권에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AI 산업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 내지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다만 뭐 최근에 어떤 상승폭이 좀 큰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술에 관련된 어떤 역량이라든가 성과가 다소 좀 미흡한 종목들에 대한 등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너무 접근하기보다 이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향후에 AI 관련된 어떤 상용화를 현재 뭐 상용화 내지는 뭐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AI 기술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시장의 어떤 기술 선점 내지는 뭐 향후에 어떤 독점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책 기대감들은 아직 뭐 대선 토론에서 세부적인 정책으로 인한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섹터긴 한데 종목별로 차별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같은 종목 중에 연관되어 있어 포바이포는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지만 실적적으로 좀 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이 확실히 좀 더 뒷받침돼주긴 합니다. 다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은 0.97%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하실 때 종목 고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관련해서 좀 올라왔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원격 의료였거든요. 네. 홈닥터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약했을 때도 신고가 종목은 여기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문제는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밖에 없고 실적도 사실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 섹터라서 이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부분도 있어서 정책이 좀 묻었다라고 하면 반발에 대한 부분 좀 해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발성 수급이 들어오니까 더 상승폭이 더 커지는데 정말 이게 비대면 의료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네. 정말 이 기업이 많은 돈을 벌까? 이런 관점에서 좀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정책의 기대감들, 특히나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역시나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발표하는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뭐 웹툰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고 뭐 국방, 뭐 의료 다양하게 좀 표출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한 종목들의 이면을 보면 실적이 좀 전무하고 시총이 굉장히 낮죠. 1,000억 미만에서 맞아요. 형성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탄력도가 좀 높기 때문에 마치 정책이 현실화가 되면 이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정말 좋은 기업이 되는 것처럼 오인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매매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펀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말 회사의 내용이라든가 뭐 사업 보고서 같은 정기 보고서의 어떤 실질적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 비중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겠고 정책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보다는 이 대형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이나 어떤 성장성 관점에서에 대한 수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 원격 의료가 그래도 일단 아직은 시세를 오늘은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성정보도 2.7% 하락하고 있고 케어랩스도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환율이 좀 떨어진다 해도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부분은 선물은 일단 개장한 이후보다는 규모가 소폭 늘어나고 있는 매수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금요일인 만큼 거래가 한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